안녕하세요. 전문직간 교육, 영어로 IP라고 부르는 교육에서 당뇨병 증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 사람의 당뇨병 환자를 중심에 두고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어떻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돌보는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될 한 장면을 같이 따라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뇨병 증리에서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약, 인슐린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초속효성 인슐린, 보통 리스프로와 아스파트라고 부르는 종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초속효성이라는 말은 약의 작용이 아주 빨리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니까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과 가장 가까운 타이밍에 쓰는 인슐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슐린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작용 시작, 최대 효과 시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각각 온셋, 피크,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용어를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세게 작용하는지 감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작용 시작, 온셋입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은 PRO, 그러니까 피 밑에 주사를 하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래서 식사 한참 전에 미리 맞는 약이 아니라 밥 먹기 직전에 맞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최대 효과, 피크입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을 가장 강하게 떨어뜨립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되기 쉬운데 바로 그 시간대에 이 인슐린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에 특히 유리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시간, 뇌오된 듀레이션입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은 대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작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효과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식사 때에는 다시 인슐린을 맞아야 하죠. 이렇게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약만으로 하루 종일 혈당을 다 책임지게 할 수는 없고 보통은 기저 인슐린이라고 하는 오래가는 인슐린과 같이 쓰게 됩니다.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작용이 워낙 빨라서 가장 이상적인 투약 시점은 식사 5분에서 15분 전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환자가 밥을 얼마나 먹을지,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식사 직후에 맞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밥과 너무 동떨어진 시간에 맞지 않도록 조율하는 겁니다. 너무 일찍 맞으면 밥 먹기 전에 혈당이 먼저 떨어져서 저혈당이 올 수 있고, 너무 늦게 맞으면 식후 혈당이 이미 많이 올라간 뒤에야 약이 작용해서 조절이 잘 안 되겠죠. 또 하나 정맥 주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정맥 주사 영어로 IV라고 부르죠. 이렇게 혈관으로 직접 넣으면 초속효성 인슐린은 레귤러 인슐린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빨리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처럼 혈당을 아주 빠르게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초속효성 인슐린은 빨리 시작해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에 가장 세게 작용하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효과가 사라지는 식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인슐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시간 감각을 팀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식사 계획과 인슐린 용량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런 약동학적 특징이 실제 당뇨병 환자의 하루 혈당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초속 효성 인슐린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선을 바꿔서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즉 보관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혈당 조절이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약입니다. 단백질은 열이나 얼렸다, 녹이는 과정에 아주 민감하죠. 달걀 흰자를 한번 삶으면 다시 생달걀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인슐린도 잘못된 온도에 노출되면 구조가 망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온도에 민감한 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새 인슐린의 보관입니다. 원칙은 냉장 보관입니다. 보통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 우리가 가정용 냉장고에서 음식 보관하는 온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얼리면 안 됩니다.
냉동실에 들어가거나 냉장고 안에서도 뒤쪽에 붙어서 얼어버리면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인슐린 단백질이 변성돼서 더 이상 믿고 쓸 수 없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교육할 때는 차갑게는 하되 얼지 않게 라는 말을 꼭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뚜껑을 따고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이유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계속 냉장고에 내려야 한다고 원천에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온은 대략 섭씨 15도에서 30도 사이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 환경에서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일반적인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온 보관을 허용하는 이유는 환자가 주사 맞을 때마다 차가운 인슐린을 맞으면 통증이 더 심하고 냉장고에서 계속 꺼냈다 넣었다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보관을 깜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사용 중인 펜이나 바이알 하나는 실온에 두고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냉장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개봉 후에는 대략 28일, 그러니까 약 4주가 지나면 약효가 서서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더라도 폐기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기간은 회사나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꼭 해당 인슐린 제제의 설명서 또는 병원 프로토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직 간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의사는 인슐린 용량을 처방하지만 간호사는 실제로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주사 교육을 하고 약사는 유효기간과 보관 온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양사는 환자가 인슐린을 보관하는 실제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직장, 학교, 여행 계획 등을 함께 듣고 현실적인 보관 방법을 팀과 상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팀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면 환자가 이거 냉장고에서 하루 꺼내 놨는데 버려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누구에게 질문하더라도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자에게 주는 신뢰감이고 안전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리하면 인슐린은 차갑게 그러나 얼지 않게 보관하고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적당한 실온에서 약 4주 정도만 쓰고 버린다. 이 원칙만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 교육에서 어떤 설명이 더해지면 좋을지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자체를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환자의 혈당은 약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염이 생기면 평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치솟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왜 그럴까? 그 기전을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폐렴 같은 심한 감염에 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몸은 이 상황을 큰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생존 모드,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비상 상황에서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도록 혈당을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여기에는 카테코라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에피네프린,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물질입니다.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에너지를 끌어쓰게 하지요. 두 번째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인슐린의 일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에게 문 열고 포도당 받아들여 라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이 있어도 평소만큼 혈당을 내려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간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당을 만들어냅니다.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된 당이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신호를 받으면 이것을 빠르게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피 속으로 내보냅니다. 또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은 원래 감염과 싸우고 장기가 버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이 모든 과정이 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또는 자한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인슐린은 덜 듣고 거기에 간이 포도당을 계속 쏟아내니 결국 심한 고혈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감염 환자를 돌볼 때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가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더 오르기 쉽다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고 수액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 양을 점검하고 혈당 모니터링 강력을 평소보다 더 촘촘히 가져가야 하겠죠. 정리하면 감염이 있으면 몸은 살기 위해 혈당을 올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간의 당 생성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세 가지 축을 머릿속에 같이 떠올리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기전이 실제 증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 환자의 이야기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감염이 오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가 실제로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른바 식데이 룰즈를 정리해 볼게요. 식데이, 영어로 sickday는 말 그대로 몸이 아픈 날이라는 뜻입니다. 감기, 장염, 폐렴, 수술 전후 같은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오늘은 거의 못 먹었으니까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되겠지? 하고 스스로 주사를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아플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기저 인슐린, 즉 베이스를 깔아주는 인슐린은 웬만하면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도 몸에서는 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용량을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프니까 오늘은 아예 끊는다는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 모니터링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혈당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4시간 간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태가 불안정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더 자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가 서로 상의해서 이 환자에게 어떤 간격이 안전한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과 케톤 관리입니다.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 탈수가 쉽게 오죠. 탈수가 심해지면 혈당이 더 높게 나올 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약물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라는 설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에서는 혈당이 높고 몸이 아플 때 소변으로 케톤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케톤은 몸이 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산성 물질인데 이게 많이 쌓이면 케톤산증이라는 응급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혈당 강화제 중에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보통 아주 안전한 약이지만 심한 탈수나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유산산증이라는 드문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심하게 토하고 설사하고 거의 못 먹고 소변량이 확 줄었다면 의료진은 메트포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지 꼭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사만의 결정이 아니라 간호사가 수분 상태와 소변량을 관찰해서 알려주고 약사가 양력과 신장 기능을 함께 확인해 주어야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아픈 날이라고 해서 당뇨 약을 대충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인슐린을 유지하고 혈당을 자주 확인하고 수분과 케톤 그리고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날입니다. 이 공통 원칙을 팀 전체가 알고 있어야 환자에게도 자신 있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데이 원칙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플 때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고혈당 쪽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쓰는 환자에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하나, 바로 저혈당입니다. 이번에는 저혈당이 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크게 두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 증상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 몸이 지금 위험해 빨리 당을 채워 넣어야 해 라고 경고하는 단계예요.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식은땀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갑자기 심한 공복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환자가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고 대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워닝 사인, 경고 신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신경당 결핍 증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풀면 뇌세포에 들어가는 포도당이 너무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혼동이 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상 행동을 하거나 더 진행하면 의식이 떨어지고 경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교훈은 자율신경 증상, 즉 떨리고 식은땀 나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처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증 저혈당이 왔을 때,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협조가 안 될 때 우리가 팀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맥로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흐린 환자에게 억지로 주스나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입니다. 이럴 때 우선 선택은 글루카곤이라는 약입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도록 신호를 주죠.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은 중증 저혈당 환자에서는 글루카곤 1mg을 근육 주사나 피하 주사로 바로 투여합니다. 이때 누가 준비하고 누가 주사할지 병동마다 역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맥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농도의 포도당 수액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50% 포도당, D50W라고 부르는 수액 50ml를 정맥으로 천천히 주입합니다. 이 용액은 삼투압이 매우 높은 굉장히 진한 포도당이기 때문에 말초 혈관으로 투여할 때는 혈관염, 영어로 플레비티스가 생기지 않는지 주사 부위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굵은 혈관을 선택하고 주입 후에도 통증이나 발적이 없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전문직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의사는 저혈당의 원인을 평가하고 이후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고 간호사는 가장 먼저 증상을 발견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글루카곤이나 포도당을 신속히 투여하며 약사는 글루카곤 비치 상태와 유효기간, 포도당 수액의 농도와 투여 경로를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저혈당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한 증례에서 실제로 이런 저혈당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은 의식이 떨어진 중증 저혈당에서 글루카곤이나 고농도 포도당으로 어떻게 급하게 살려내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의식이 있는 저혈당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써야 하는 실전 원칙 15-15 법칙을 정리해 볼게요. 저혈당 처치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을 한 번 올려놓고 나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15-15 기억하기 쉬운 숫자 규칙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환자 혈당이 70 미만이고 손떨림과 공복감을 호소한다고 해볼게요. 의식이 있고 삼키는데 문제가 없다면 먼저 단순당 15g을 섭취하게 합니다. 단순당은 몸에 바로 흡수되는 당을 말합니다. 포도당 정제세알, 주스 반 컵 정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그냥 안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5분에서 20분 뒤에 다시 혈당을 재는 겁니다. 아까보다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때도 여전히 70mg per 데시리터, 아래라면 단순당 15g을 한 번 더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15g 15분이라는 15-15 법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응급 단계라면 그 다음은 재발을 막는 단계입니다. 단순당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금방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흡수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잡곡밥, 통곡물빵, 과일, 조금과 요거트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삶은 달걀, 두부, 우유처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면 혈당이 서서히 그리고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영양사의 역할이 특히 큽니다. 환자에게 어떤 간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화와 선호를 고려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15분 후 재측정이 빠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도와주고 의사는 저혈당이 반복된다면 인슐린 용량 조정이나 약 변경을 고민해야겠죠. 정리하면 저혈당은 한 번의 당 공급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15분 뒤 확인, 필요시 재투여, 그리고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사후 간식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세 단계를 팀 모두가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재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을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증례를 통해 인슐린의 작용 시간과 보관 원칙, 감염 시 혈당이 오르는 이유, 아플 때 지켜야 할 식대의 규칙, 그리고 저혈당의 인지와 응급 대처까지 큰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외워야 하는 잔데어나데나 하는 지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팀이 함께 대응한다는 것.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가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때 환자의 하루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룬 원칙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 환자를 만날 때 동료들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앞으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